네, 오늘 이제 3장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3장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질량 보존, 그 다음에, F는 MA, 그죠?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에너지 이케이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다룬 에너지 방정식은 그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하는 방정식이죠. 그죠?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 시스템에 들어온 열과 일의 순합과 동일하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유체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압력일, 프레셔에 대해서 어, 그, 그 양을, 즉 어떤 움직임이 있는, 그저 압력으로 인해서 어떤 운동이 발생했을 때 그 얘기는 결국 유체가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압력이 결국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압력으로 인한 어떤 일을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었고, 그걸 이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총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컨트롤 볼륨 안에 들어있는 총 에너지의 변화량과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 유출입되는 어, 그 에너지의 양과 동일하다는 것이고, 이 일을 우리가 크게 샤프트 워크와 프레셔 워크로 나눴을 때 이런 샤프트 워크와 압력으로 인한 이건 컨트롤 서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일에 있는 요 양을 결국 이 압력을 이쪽으로 더해주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하는 에너지는 토탈 엔탈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식을 결국 최종적으로 쓰면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죠. 요 양을 우리 자료에서는 토탈 엔탈피 H라고 표현을 했고, 이건 다시 나눠서 써보면 로분의 P 더하기 내부 에너지, thermal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이 양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하는, 즉 흐름이 있는 어떤 유체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를 우리가 토탈 엔탈피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엔탈피라는 놈은 H는 내부 에너지와 로우분의 P, 압력 에너지를 더한 놈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 에너지를 포함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양은 공기의 경우에 에어, 공기일 경우에는 P는 로알티가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토탈 엔탈피는 CVT, 열 에너지는 정적 비열로 표현되고, 이놈이 로분의 P라는 게 결국 RT니까 CV 플러스 R로 되고 온도가 곱해지는. 그래서 이 양을 정압 비열 CP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탈 인터 서멀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구할 때는 내부 에너지랑 엔탈피랑 둘 다 온도에 비례하는 놈인데 그 개수가 CV와 CP로 나눠서 불려질 수 있고, 공기에 대해서만 이 관계식이 성립될 수 있겠죠. 그죠? 물 같은 경우에는 그 로분의 P하고 U는 여전히 CVT로 표현되겠죠. 그죠? 근데 로분의 P는 그 물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요것을 이제 썸의 형태로 식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고, 전체 식을 쭉 이렇게 이놈이 토탈 엔탈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Q 다트랑 뭐 W 다트랑 다 콘스탄트 0이다. 즉
그리고 스테디하다. 이 조건이 주어지면 토탈 엔탈피가 일정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incompressible. incompressible이니까 밀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가 거의 온도의 변화량이 거의 0인 이런 유동일 경우에 우리가 얻게 되는 관계식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토탈 엔탈피가 일정하다. 이 관계식은 어떤 고속의 유동 이런 걸 다룰 때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저속 유동 물이라든지 기타 공기인데 매우 흐름 속도가 낮은 그런 유동들은 우리가 베르누이 관계식을 바로 써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위 식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요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얘기들을 쭉 서머리해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매스 컨저베이션이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스테디한 상태만 따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총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총 질량 유량의 합은 0과 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m라는 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로 v 노멀 벡터 da로 표현하죠. 그죠? 이로부터 이제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속도의 평균 속도 같은 걸 구할 수 있고 이 m가 매스 플로 레이 질량 유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스테디, 여전히 스테디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죠? 자, 어떤 외부의 어떤 컨트롤 유체 시스템에 힘이 작용했을 때 그놈이 결국에는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은 컨트롤 볼륨 입장에서는 시간 변화량이죠. 근데 꼭 그것만으로 시간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총 모멘텀과 나가는 모멘텀의 차만큼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는 놈에 대해서 m.v 벡터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m.v 벡터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이 식을 엄밀하게 써보면 여기에 베타가 있었죠. 그죠? 이 베타는 뭡니까? 베타가 모멘텀 플럭스 유출입량의 그죠? 플럭스 유속입니다. 모멘텀 유속의 코렉션 팩터가 되죠. 사실 우리가 m.v 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양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속도 벡터를 dm.로 적분한 놈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어떤 에버리지 속도로 표현했을 때 그죠? 이놈을 근사적으로 베타 곱하기 m.v average라고 이때는 이제 속도 벡터의 의미보다는 스칼라의 의미죠. 평균값의 의미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적분량은 바로 면적으로 m.로 나눈다고 해서 평균 속도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요 dm. 안에 로 va가 들어가니까 v제곱을 결국 적분하는 거라서 바로 v로 나눈다고 해서 그게 평균 속도 값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타가 들어가고 다행히 이 베타는 유동의 문제 모양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관유동이다라고 했을 땐 베타가 레미나일 경우에는 3분의 2의 값을 가지고
충류유동일 때는 1의 값, 난류일 때, 그죠? 난류유동일 때 이런 값이고. 이게 꼭 관유동에서만 저 값이 되는 것이고, 저희 뭐 굽어져 있는 관이라든지, 기타 뭐 면적이 바뀌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경우는 또 이 베타 값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어, 대부분 문제는 난류유동이니까 베타를 직접 쓰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이케이션 일 경우에는 이 식은 주어지는 모먼트의 총썸은 각운동량의 유출입량과 그죠? 뭐 여기도 베타를 쓰면 꼭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베타. m 닷트 v 벡터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 힘과 모멘트는 압력으로 인한 힘 또는 마찰로 인한 힘 그리고 중력이 하는 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이케이션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시스템에 열과 일이 주어졌을 때, 그죠? 또는 이걸 마이너스로 쓰면 열이 주어지고 일을 했을 때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놈이 결국 총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동일할 텐데, 이놈은 또 스테디니까, 그죠? 여기에 m 닷트 h가 올 테고, 그죠? 마이너스 들어오는 놈에 대해서 m 닷트 h가 들어오고 식들이 거의 같은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이걸 이제 통칭해서 적분형으로 표현하면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시어렘이 될 텐데 결국 이 썸으로 되는 것은 컨트롤 서피스로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간 양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식을 한 번 더 써보면 m 닷트가 되고 여기에 h가 토탈 엔탈피입니다. 저놈을 써보면 내부 에너지 U 플러스 압력 에너지 더하기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이게 되겠죠, 그죠? 아웃, 인 같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운동 에너지 부분을 보면 저게 적분이 되면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2분의 v 제곱을 dm 닷트로 하는 놈인데 이 놈은 사실 m 닷트 곱하기 2분의 v 에버리지의 제곱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요 v 3승을 또 적분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여기에 사용된 놈은 결국 에버리지 속도가 될 테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둘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알파라는 값을 도입을 하겠죠. 그죠? 이 알파는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 플럭스 코렉션 팩터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적분 문제마다 약간씩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쓰자면 여기 알파를 딱 여기 붙여주면 동일한 식이 되겠죠. 원래는 아주 엄밀하게 하자면 뭐 관의 흐름이 있다. 그럼 각 지점마다 온도도 다를 수 있고 압력도 다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훨씬 엄밀한 식을 표현하자면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시어렘으로 식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썸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정하에서 이제 토탈 엔탈피가 콘스탄트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토탈 프레셔죠. 그죠? 토탈 프레셔는 정압, 스태틱 프레셔와 동압의 합이 될 테고 이놈이 콘스탄트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베르누이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 3주 동안 쭉 다룬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쓰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구체적인 상황, 즉 컨트롤 볼륨을 내가 어떻게 잡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어떤 양이 들어와서 어떤 양이 나가는지 또는 주어지는 힘은 어떤 힘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각기 다 달라질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유체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장치나 항공기나 이런 데 설계하는데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뤄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터빈 장치. 터빈 장치는 결국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전기를 생산하거나 이 일이 만약에 여기에서 터빈 장치 후에 여기에 발전기가 딱 붙어 있다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 발전기가 그래서 발전기를 터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 520kW만큼의 전기가 생산되는 장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일이란 건 어디서 왔느냐? 유체가 갖고 있던 토탈 엔탈피의 일부를 뺏어와 가지고 그만큼이 일로 바뀐 것이고, 또 필연적으로 기계장치에 열이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밖으로 빠져나간 열의 양을 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워터젯 같은 것들을 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10cm인 파이어호스가 뭡니까? 예, 소화기, 그죠? 소화기 끝에 모양이 이렇게 물이 나오는 관이 있고, 그 앞쪽은 이렇게 면적이 좁아져서 속도를 빨리 분사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분사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3, 이렇게 속도가 좁아져서 속도를 가속하는 장치를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노즐. 소화기 노즐을 불을 향해서 뭐 해주세요. 매뉴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얘가 방출을 합니다. discharge 합니다. 1.5 세제곱미터 per minute. 이게 뭡니까? 저게 결국엔 Q, 유량이죠. 볼륨 레이시죠. 그죠? Q가 1.5 세제곱미터 per min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속도 단위, 세컨드 단위로 나타내면 1분에 1.5 세제곱미터가 나가니까 60분에 1.5 세제곱미터 per second로 나가겠죠. 어디로? 아트모스피어, 대기를 향해서. 자, 이 워터가 이 나가는 이 출구의 압력은 대기압이 돼야 되겠죠. 그죠? 대기압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수도 꼭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지를 틀면 물이 반듯하게 나오죠. 꼭지에서 이 꼭지라고 치면 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꼭지를 어떻게 이상하게 하면 물이 밖으로 막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안으로 좁혀 들어오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물이 반듯하게 나간다는 것은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물이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체가 반듯하게 나간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의 압력이 워터의 압력이 ATM보다 크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자마자 요 점을 생각하면 요 바깥쪽이 압력이 낮으니까 물이 이쪽을 향하려고 하겠죠. 바깥쪽을. 그래서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아니면 낮은 압력으로 물이 나온다. 그러면 안으로 좁혀들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기압과 물이 반듯하게 나온다는 것은 출구의 압력이 대기압과 거의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기 중으로 나오는 어떤 유체가 나온다든 흐름이 나올 때
그 출구의 압력은 대기압으로 보통 설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해라. 그리고 이게 호스에 물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린 이 문제에 대해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워터니까, 그죠? 물이니까. 그리고 물의 속도도 뭐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쓰면 자, 컨트롤 볼륨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요 삼각 노즐 영역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다루면 되겠죠. 물이 출구 지점에서 대기압으로 나오니까, 그죠? 게이지 프레셔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P1 지점의 속도가 얼마인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P1 지점의 압력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 문제를 두 개로 나눠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플랜지, 볼트. 자, 요 두 개 체결된 부위가 플랜지로 되어 있을 텐데, 그죠? 얘가 받게 되는 힘을 구해봐라. 자, 어떤 내부에 어떤 힘을 구할 때는 걔를 딱 잘라내면 되죠. 그죠?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두 개의 힘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게 되면 2분의 1 FB 상하 볼트의 힘이 반반씩 나눠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볼륨을 이 볼트까지 포함한 이 영역을 했을 때 이 영역으로 들어오는 유동은 압력 P1을 크기를 갖고 들어올 거고 이때 P1은 게이지 프레셔가 되겠죠. 바깥쪽은 다 대기압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대기압을 빼버리면 00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질량 보존 법칙이죠. 질량 보존에 따라서 m닷을 계산할 수 있죠. m닷은 로 Q일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볼륨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m닷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분의 1.5 세제곱미터를 질량으로 곱하면 여기에 25kg이네요. 세컨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니어 모멘텀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시그마 F는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그죠? 나가는 곳은 하나니까, 그죠? m 닷 곱하기 v out, v out이니까 v 2번 지점의 속도 벡터일 거고 빼기 m 닷 v1 벡터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놈은 유동은 오직 x방향으로 들어와서 x방향으로 나가니까 결국 남아있는 식이라는 것은 결국 fx x방향으로 총 힘의 합은 m 닷 v2 마이너스 v1으로 계산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자,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총 힘은 어떻게 됩니까? 자, 플랜지 입장에서 보면 얘를 분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짝힘일 텐데 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놈일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두 개를 합쳐보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FB가 작용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압력이 하는 압력으로 인한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x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P1 곱하기 A1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FB를 구하고자 하는데 m닷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V2, V1은 어떤 값을 갖고 있습니까? V2, V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m닷가 로 Q인데 이놈은 로 V1, A1이고 그죠? Q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Q는 V1, A1이고 이놈은 또 출구에서도 같아야 되니까 V2, A2가 될 겁니다. 그죠?
직경을 아니까 면적을 압니다. 그러니까 V1, V2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V1, V2도 결정되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P1만 결정하면 되죠. 그죠? 그럼 에너지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르는 변수가 있으니까 어떤 관계식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건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인데다가 비합 축성의 마찰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베르누 이퀘이션이 성립하겠죠. 그럼 그 베르누 이퀘이션은 P1 더하기 2분의 1 로 V1 제곱은 P2 더하기 2분의 1 로 V2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면 P1은 P2 더하기 2분의 1로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P2는 이미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P1이라는 놈은 속도만 알면 구해지는 값이네요. 그죠? 속도는 유량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V2, V1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이 결정되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P1 지점에 게이지 프레셔를 2분의 1로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으로 해서 62만 파스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게이지 프레셔입니다. 그죠? 게이지라고 딱 써두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을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죠? 요 우리가 앞에서 모멘텀 이퀘이션 갖고 결과적으로 이 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FB라는 놈은 P1, A1에서 그 운동량 변화로 인한 값을 빼주면 FB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모든 양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트는 4067N의 힘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는 FB의 방향을 반대 방향을 파지티브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그죠? 실제 작용하는 힘은 그냥 방향에 대한 정의 없이 한다면 마이너스 4067N이라고 써야 되겠죠. X축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질량 보존, 그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베르누 이퀘이션, 에너지 이퀘이션을 모두 다 써가지고 푸는 문제와 같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관계식을 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모르더라도 그들 간의 관계를 이와 같이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베르누 이퀘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에너지 어널리시스 오브 스테디 플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테디 유동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를 따질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이 뭐냐면 헤드라는 개념입니다. 헤드. 이게 이제 보통 이건 이제 인컴프레서블 물이라든지 기타 화학 공정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걸 수두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드가 머리 두자죠. 그죠? 이게 뭐냐면 자, 베르누 이퀘이션을 해서 위치 에너지가 rho g z입니다. 그죠? 거기서 rho g를 나누면 양변에 다 나누게 되면 압력에 대해서는 rho g 분의 p가 되고 rho g 분의 p가 되고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는 2g 분의 v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변에 똑같은 걸 나눴고 이쪽에는 높이 Z1만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을 이렇게 쓰면 얘의 단위는 미터가 될 겁니다. 즉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그죠? 그래서 요 높이를 가지고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치 에너지는 Z1이고 P1, P 나누기 로지는
pressure head가 되고,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이게 길이의 의미로 높은 길이를 가지겠죠. 그리고 요 놈은 velocity head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래 왼쪽 그림을 보면 어떤 긴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계 장치로 펌프가 있고 또 어떤 관을 통해 가지고 터빈이 있고 여기에 또 관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자, 펌프나 터빈이 없으면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따라서 로지 안 되지. 로G분의 P 더하기 2G분의 V 더하기 Z가 콘스탄트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니까요. 그죠? 양변을 로지로 나눈 놈. 그런데 펌프 같으면 외부에서 어떤 일을 더해주는 거죠. 전기장치 뭐 이런 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압력을 높여주는 장치가 펌프입니다. 근데 터빈은 앞에서도 해봤듯이 이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외부에서 다 일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체가 갖고 있는 이 관을 흐르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낮아진 정도를 우리가 길이로 환산해가지고 즉 에너지를 로지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죠? 그거를 이제 높이로 환산한 게 H 펌프입니다. 자, 펌프는 유체에다 에너지를 더해주는 놈이니까 에너지가 올라갈 겁니다. 전체적인 이게 EGL이 에너지 그레이드, 에너지의 등급이죠. 레벨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 높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게 높이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고 그 높이로 환산을 해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펌프를 지나고. 근데 또 펌프를 지나고 나면 이 에너지가 일정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터빈을 지나면서 이 에너지가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에너지를 더해주는 펌프는 원래 갖고 있던 놈 1번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가 더해졌으니까 이만큼 높아졌고 자, 이놈이 지나면서 2번 지점까지 올 때 터빈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왼쪽 기준으로 보자면 H 펌프 마이너스 H 터빈이 되겠죠. 그죠? 터빈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빠져나갔고 그걸 길이 단위로 우리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빠져나간 양이 될 테고 또 이 기계 장치에는 헤드 로스가 있습니다. 손실이죠. 그죠? 이 손실은 실제로 뭐 에너지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외부로 이 중간 파이프를 지나면서 마찰이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열이 관에서 뜨거운 공기가 지나면서 전도로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모든 손실을 그냥 높이로 환산한 양을 헤드로스라고 부릅니다. 수두 손실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엔 에너지 방정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것들은 다 그냥 로스로 다 두드려 넣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 헤드 로스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펌프에서 주어진 일이 있고 터빈에서 나간 일을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 둘을 등치시키기 위한 양만큼이 헤드 로스가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기에서 이제 요 중간중간에 압력계를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지금은 다 전자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수은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위치가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진 거고 그죠? 압력이 높으니까 수온을 들어 올린 거죠. 그래서 요 길이를 보고 지금 에너지가 어디서 손실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길이의 단위로 표현해서 많이 옛날에 활용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장치 없죠. 다
중앙화돼 가지고 중앙 관리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된다 것이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토탈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그레이드 레벨이 라인이 있고, 요거는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합친 놈이 될 텐니다. 토탈이라는 의미죠. 근데 토탈을 제외하면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은 수력이죠. 어떤 속도 외에 압력과 위치 에너지만을 두 개 합친 놈을 하이드롤릭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은 토탈, 만약에 어떤 그냥 일반적인 흐름, 내부에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 그레이드 레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건 어디에 외부에 열을 줬다든지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레벨은 전체적으로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만 증가를 했으니까, 그죠? 그럼 요 차이만큼이 이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옛날에 아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이 베르누이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예제를 한번 더 보면, 여기에 큰 수저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밖으로 노즐이 이렇게 있고, 여기로 유체가 V2의 속도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속도하고 물의 높이를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요 높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절대 좌표계로 보면 요 위치까지가 Z1이 될 테고, 물이 빠져나가는 곳까지 Z2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이의 압력 차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델타 P는 rho G H가 되죠. 그죠? 이건 우리 이미 2장에서 다뤘습니다. 또 당연히 이쪽에서 물이 좁은 관을 통해서 물이 빠지는 속도로 빠져나갈 거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속도, 자, 물이 빠져나간 만큼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죠? 낮아지는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베르누이 법칙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지금 힘을 구하라 이런 게 아니니까, 그죠? 힘은 이미 여기에서 다 구해진 거와 동일합니다. 델타 P는 로지 H,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질량 보존 관계 따져보면 이걸 하나 전체로 컨트롤 볼륨이라 생각하면 A1, V1은 A2, V2가 성립할 거고, 또 베르누이 이케이션이 스테디 프릭션리스 플로라고 했으니까, 그죠? 베르누이 이케이션이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로분의 P1 더하기 아래식 베르누이 이케이션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P1은 얼마입니까? P1은 대기압이죠. 맞습니까? P1은 대기압이고, 또 젯이 나가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Z2 지점, 요 높이까지, 요 지점에 빠져 들어가는 물은 대기압에다가 로G H가 더해져 있는 놈이 될 텐니다. 근데 이 물관을 통해 가지고 면적이 바뀌면서 압력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속도 V2로 물이 나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의 끝을 컨트롤 볼륨의 아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높이에서의 압력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되겠죠. 그저 P2는 0이라는 것을, P2는 대기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픈젯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압력 차가 없으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요 놈 압력으로 인한 두 놈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높이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 두 관계식을 엮어서 식을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 노즐 오픈젯이 나가는 노즐의 면적 A2는 매우 작습니다. 물통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A2 나누기 A1이 거의 0에 가깝고, 그래서 출구 2번으로 나가는 속력은 2G, 루트 2GH가 되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물이 처음에는 아주 높은 곳에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출구를 통해 나오는 물의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점점 빨리 나가다가 높이가 나간 만큼 높이가 빨리 줄어들다가, 그죠? 줄어드는데 그러면 높이가 또 줄어들면 속도는 점점 느려지겠죠. 그죠? 그 처음에는 콸콸콸 나오다가 높이가 낮아지면 그 다음에는 졸졸졸졸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이제 토리첼리 공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물이 나오는 곳에 물이 나올 때 물의 모양이 뭐 일정하지 않고 노즐의 모양이나 주변의 어떤 물의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확하게 V2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베르누이 관계식을 쓸 때 그냥 평균 속도의 개념을 얻었는데 실제 저 관의 평균 속도와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멘텀 플럭스 코렉션 팩터처럼 V2 에버리지는 루트 2GH의 어떤 계수값만큼 곱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어떤 유동의 조건이나 노즐의 모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0.6에서 한 1 정도 차이를 값을 가지게 된다. 즉 실제 나오는 평균 속도는 루트 2GH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용적으로 보자면 이걸 이제 방출계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중요한 분야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베르니케이션을 우리가 한 번 더 활용해 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도씨의 가솔린 휘발유가 스무스하고 직경이 12cm인 10km 길이의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레이트는 75세제곱미터 per hour입니다. 그러니까 Q가 75세제곱미터 per hour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긴 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길이가 10km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경이 주어져 있고 Q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A1 지점에. 그리고 인렛은 입구에는 fed by a pump, 펌프를 통해 공급이 되는데 24기압으로, 자, 여기 공급되는 압력이 24기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exit, 출구에는 대기압으로 유동이 빠져나오고 있답니다. 기름이 공급되는 곳에는 대기압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Exit is at standard atmosphere pressure. 그리고 150m 높습니다. 여기서 1번 지점과 2번 지점 간의 높이 차이가, 즉 Z2-Z1이 150m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frictional head loss를 구해봐라. 그리고 velocity head랑 비교를 해봐라. 헤드 로스는 구하면 되죠. 자, 이 문제 같으면, 자, 먼저 압력으로 인한 로 G분의 P1 더하기, 그죠?
2G분의 V1 제곱 더하기 처음에 1번 지점의 높이 하고 로G분의 P2 더하기 2G분의 V2 제곱 더하기 Z2가 있고 이쪽에 헤드 로스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에너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긴 관은 파이프가 관이 일정하고 면적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죠? 면적은 일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V1하고 V2는 같겠죠. Q를 아니까 Q를 알고 면적을 알면 속도 V1이 결정되죠. 그래서 V1과 Vout은 면적분의 Q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벨로시티 헤드는 2G분의 V 스퀘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0.173m랍니다. 그 베르니케이션에서 헤드 로스는 P1 알죠? 그죠? P1이 24기압이고 그 다음에 V 1번 값 알고 높이 알고 높이 차를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가는 곳은 대기압이고 V2를 알고 있어요. 다 계산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HF 계산해 보면 199m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릭션 헤드 로스가 요 150m 즉 높이가 150만큼 높아진 양에 비해서 헤드 로스가 199m니까 로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150을 빼더라도 49만큼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이 마찰 표면에 요 내부에서 사실 마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 마찰된 양만큼 해당이 되겠죠. 그죠? 또 높이를 기준으로 보면 벨로시티 헤드 즉 운동 에너지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의 정도가 0.173m인데 마찰로 인해서 손실되는 헤드 로스는 약 1150배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저 관 내부에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의 수준이 낮아졌으니까 우리가 압력이라든지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관 내부의 어떤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10km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기름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긴 송유관이 있으면 거기에 드릴로 구멍을 뽕 하나 뚫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뽑아서 어디 도적질을 했단 말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데 높이를 알 수 있는 압력이 달라지겠죠. 그죠? 유량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저런 압력 같은 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헤드 로스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저 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누가 도적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했듯이 이 키네틱 에너지 코렉션 팩터. 자, 요 에너지 항 중에 키네틱 에너지, 즉 2분의 1 V 제곱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적분의 에너지 방정식의 2분의 1 V 제곱에 여기에 dm 닷들을 적분하는 거고, 그죠? 위의 항은 이 놈을 우리의 평균값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V average 스퀘어 2분의 1 m 닷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놈의 비율을 이제 코렉션 팩터 알파라고 하고 요건 이제 속도의 평균값은 질량 보존 관계식에서 찾아낸 것이고 그죠? 그거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유동에 대해서 레미나 유동에서 계산해 보면 2.0이 나오고 난류 유동에 대해서 해보면 약 많아도 1.1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토탈 엔탈피 계산할 때, 그죠? CVT 플러스 로분의 P 더하기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GZ.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 앞에서 했듯이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 항이 그렇게 큰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파이프 아까 긴 10km짜리 파이프를 놓고 보면 저게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알파를 직접 뭐 구해서 활용하지는 보통 않습니다. 요건 이제 알파를 활용한 얘기인데 하나도 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 플랜트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30세제곱미터 per 세컨드 이게 Q죠. 그죠? 볼륨 플로 레이트입니다. 워터가 터빈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물 바깥쪽으로 요 댐 밖으로 2m per second의 속도로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터빈의 헤드로스를 구해보라. 구해보라가 아니고 헤드로스가 20m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베르노이케이션에 따라서 로지분의 P1 더하기 2G분의 알파. 여기 이제 터뷸런트 플로라 치고 알파를 1.06이라 생각을 해보자. 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알파 V1 제곱 더하기 Z1은 로지분의 P2 더하기 2G분의 알파 V2 제곱. 사실 알파1과 알파2는 다르죠. 1번 지점과 2번 지점은 다를 겁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1.06이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더하기 Z2에 자 여기 터빈이라는 장치가 있으니까 이 터빈의 헤드로스 터빈에 인해서 터빈이 에너지를 뽑아갔죠. 그죠? 그래서 터빈으로 인한 헤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동 자체의 어떤 손실로 인해서 마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헤드로스가 2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1번 지점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대기압이죠. 그리고 2번 지점에 물이 반듯하게 나갔다고 치면 압력도 대기압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지점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큰 댐이니까 그죠? 아래쪽에서 2m per second 나가는데 그죠? 이 댐이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라는 건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겠죠. 그죠? A가 뭐 아주 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놈도 생각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이의 차가 얼마입니까? 100m입니다. 그죠? 그래서 Z1 마이너스 Z2가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100은 2G분의 알파 1.06이고 그죠? 1.06이고 속도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2m per second로 나가니까. 그죠?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터빈의 에너지 더하기 20이 되겠죠. 헤드로스가 20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요거 이용해 가지고 HT를 구해보면 약 80m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에너지 대비로 따져보면 여기에 보면 따져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터빈이 100m 헤드 댐으로부터 이 높이 100m에서부터 요걸 이용해 가지고 그죠? 실제로 이놈이 다 바뀐 거니까 그죠? 100m가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한 80%가 100m였으니까 80%가 터빈 에너지로 활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m 닷 곱하기 자 워터의 매스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헤드를 구할 때 로G를 나눴습니다. 그죠? 에너지에 해당되는 놈을 로G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보면 저기서 실제 뽑아낸 파워라는 것은 m w 시스템이 될 테고 이놈은 m.는 로 Q죠. 그죠? 그 다음에 WS라는 게 뭘까요? GHT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생각하면 로 G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G로 나눈 놈이 단위 질량당 에너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파워는 m 곱하기 얘가 만들어낸 단위 질량당 에너지.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여기서 바로 이와 같이 환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23.4 메가와트 정도의 즉 요 고도의 약 80%, 즉 물높이 100m 수두 입장에서 보면 100m의 수두에서 터빈이 뺏어간 에너지가 80m 정도 되는 거고, 즉 80% 정도의 에너지를 뽑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총 파워는 23.4 메가와트 정도 되고 이 터빈이 전기 장치를 돌리게 됩니다. 저만큼 유체에서 에너지를 뽑아왔는데 실제 전기 장치를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전력 발전 장치 거기 막 코일로 막 감겨 있고 거기 막 도는 놈이 되겠죠. 거기서 약 15% 정도를 까먹게 된답니다. 실제로 이게 손실이죠. 그죠? 효율이 이제 그만큼 효율의 의미가 되겠죠. 그 효율로 치면 약 85%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건 약 20메가와트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이상으로 뭐 이렇게 에너지 방정식의 몇 가지 적용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3장 전체의 강의를 마치고 숙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계장치 또 유체가 포함된 어떤 기계장치를 생각을 할 때 아주 부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계장치를 하나의 블랙박스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컨트롤 볼륨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장치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가는지 그 차이만큼이 결국엔 내부에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힘이라든지 에너지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유체의 여러 가지 어떤 관계식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들을 공학적인 문제에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론. 그 좀 거시적으로 어떤 유체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전체를 바라봤으니까 이제 부분을 이제 바라보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